자, 이번 시간은 저당권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치권하고 비교하면서 좀 봐보시면 되는데, 저당권은 이게 유치권과 다른 점이 유치적 효력이 없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죠. 우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가 필요한 거죠.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부동산일지라도 등기가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일성이 인정이 돼. 그거 우리 얘기했습니다. 물불부수. 순서대로 보자면 부종성, 수반성. 다시 어저께 공부한 거 복습으로 보자면 있어야 있어, 없으면 없어, 이전하면 이전돼. 부종성, 수반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다 갚을 때까지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3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2억 9천을 갚은 거예요. 저당권, 채권은 1,000만 원만 남았지만 저당권은 그냥 그대로 있다고. 다 1,000만 원까지 다 갚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성. 근데 이거를 특징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제가 물불, 우수 이렇게 외웠어요. 아니 저도 소시적에 공부하면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불 안 가리고 부셔버려야지. 이렇게 물불부수 이렇게 외웠다고. 네,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이 약정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지 되죠.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예요. 근데 저당권자가 되는 사람은 채권자인 거죠. 왜냐하면 돈 받으려고, 돈 확실하게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을 받았잖아요.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야. 이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종성이죠.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잖아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자기가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제3자인 경우도 있어. 그 제3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물상보증인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보증 얘기하잖아요. 누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어. 보증을 섰어. 그 사람이 보증인이죠.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뭐냐면 자기 아파트를 다른 사람 담보로 제공을 한 거예요. 아파트라는 물건 위에 보증을 선 거지.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겠냐고요. 저당권 설정해 주겠냐고. 갑이 아들, 딸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경우들 많이 있죠. 물상보증인.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물상보증인을 호구라고 불러요. 호구. 네. 엄마, 아빠가 호구죠. 대부분 또 잘 안 돼. 그런데 채무자는 채무를 부담하죠. 그런데 책임을 져. 근데 이건 우리는 이제 이걸 꼭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채무와 책임의 개념을 좀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채무는 빚을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뭐냐면, 그게 빚을 진 사람이 갚지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당하는 거지. 근데 아들, 딸이 돈을 빌렸을 때 제3자 물상보증인은 이 사람이 빚을 진 건 아니잖아요. 빚은 아들, 딸이 진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빚을 안 갚으면, 아들, 딸이 빚을 안 갚으면 뭐 할 수 있다?
책임은 져야 돼. 그래서 아들, 딸이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매 당하는 거야. 됐죠? 다시 이제 개념 구별하는 이유를 알겠죠? 부모가 빚을 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아니네.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경매를 당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진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을 한다. 부동산, 토지 건물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할 수도 있어. 지역권에는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우리 용익물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에만 되고 지역권에는 안 되는 거지. 지역권에 설정하면 안 되는데, 요걸 드러내야 돼, 이걸. 드러내다가 다른 것도 같이 따라 나올까봐 아예 그냥 핀셋으로 지역권만 딱 드러내버린 거야.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고. 요게 우리 지역권에서 공부를 한 얘기예요. 지역권에서 잠깐 언급이 됐다. 요건 저당권 편에서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죠. 요게 우리 공유에서 지분 처분의 자유 공부를 했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내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말이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저당권 설정하는 건 안 되죠. 이건 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저당권 설정하는 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이 있는데, 요게,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요거는 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명인 방법으로는 안 돼. 명인 방법으로는 안 돼. 라고 한다. 수목이 있는데, 수목은 요게 기본적으로 토지의 일부야. 그래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되면 수목도 같이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무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업상 나무를 키워. 그런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따로 임목등기라는 걸 해서 임목법이라는 게 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도대체 임목법이 뭘까 그랬는데,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얘가 토지와 별개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명인 방법 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명인 방법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이라고. 예. 꼭 필요하면 이제 담보를 하려면 양도 담보를 해야 돼.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채권. 근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근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이 뭐냐면, 채권이 있다고 해서 다 내가 우선 변제받는다는 건 먼저 변제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먼저. 근데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지.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이게 모양이 좀 바뀌어. 그러면 그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러면 이게 있다.
일단 좀 외워두고 가자면 원이 위 실손이 있다. 원이 위 실손 이렇게 된다. 근데 요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 있죠. 원금을 법에서 원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본. 됐죠? 원금을 말한다. 원금. 요거는 경매에서 그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자. 거기 생기는 이자가 있죠. 요것도 받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 문제가 있어. 그 위약금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등기를 안 해두면 알 수가 없잖아요. 원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를 해놔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등기를 해놔야 돼. 이렇게 된다. 그런데 날짜가 됐는데 안 갚아.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지 되죠. 그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된다. 근데 요거는 이행기 경과 후에 1년분에 대해서만. 요걸 이제 지연이자라고도 해요. 성질이 손해배상인데 지연이자라고도 한다고. 연체이자. 우리 카드를 만약에 카드를 쓰면 몇 퍼센트 이자 이렇게 약관에 의해서 내잖아요. 내는데 만약에 그 날짜에 못 갚았어. 연체이자를 내잖아요. 근데 연체이자는 이름이 이자라고 돼 있긴 하지만 성질이 뭐다?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연체이자는 한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행기 경과한 후에 1년분에 대해서만 1년분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변제기 내지는 이행기라고도 하는데 날짜를 정했어. 만약에 이게 3월 10일 이렇게 정했어. 근데 돈을 빌려주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매달 얼마씩 이자를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자가 생기죠. 근데 그 날짜에 못 갚았어. 그러면 그걸 이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또는 연체이자 이름이 많죠. 근데 이건 손해배상이야, 성질이. 근데 이자는 제한이 없다 그랬죠. 이때까지면 이자는 사실 이게 제한이 없는데 이때까지 생기는 것으로 이미 사실은 개념상 제한이 있는 거지. 1년분 제한 이런 거 없어. 이자는 다 담보가 돼. 그런데 연체이자는 이 변제기로부터 1년간 생긴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경매했을 때 경매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1년분만 받을 수 있다고. 그거 넘어가는 거 못 받는다 이런 뜻인 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우리 사실 돈 빌려주고 사실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되게 세. 근데 내가 1번 저당권자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있어. 근데 그 담보가 확실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면 1년, 2년, 3년 막 가도 나중에 마지막에 딱 경매해가지고 내 돈 다 받아가면 되겠네. 연체이자까지 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채무자는 어차피 자기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갚는 게 맞죠. 그런데 후순위자 보호 문제가 생긴다. 후순위자를 보호해줘야 돼. 1번 저당권자가 다 받아가 버리고 나면 후순위자가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후순위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1년분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1년분 제한을 두는데 사실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하는 게 맞아. 자기 빚이니까. 요게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받을 게 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경매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라고. 됐죠?
그래서 1년분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경매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경매할 때 들어가는 돈이 뭐냐면 감정평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쓰는데 그 사람들은 뭐 무료로 해주나요? 돈 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것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대. 실손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따로 약정을 해두지 않으면 이자율에 따라서 지연이자도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5%예요. 그럼 얘도 5%가 되는 거야.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지. 실행 비용도 대부분 관행적으로 얼마쯤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 한 가지 외워두시면 좋은데 우리 제 사촌 형이 이름이 원이야. 원. 이름 외자인데 원이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 실손보험에 들어놨어. 실손보험에 들어놓고 술 먹었나 봐. 원이위 실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근데 원이위는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실손은 등기하지 않아도 돼. 실제로 실손보험에 들었는지는 확인 안 해봤다. 술 좋아하는 건 맞아. 네. 실손보험에 들었어. 그런데 이제 요걸 요렇게 하면 이게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가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실무상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근저당 등기를 하면서 최고액 등기를 해버려. 그럼 최고액까지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관행상 원금이 1억이다. 그러면 120% 해서 1억 2천. 내 최고액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우선 면제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그게 근저당 등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됐죠? 네. 자, 봐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물 범위. 이 얘기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하는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게 모양이 좀 바뀌어.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경매할 때 그 부동산만 경매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도 같이 경매로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부합물 종물이 있어. 그러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이익이 미친다는 거야.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게 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 판단한다. 안 한다 그랬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뤄. 그러니까 토지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경매할 때 건물까지 같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토지만 넘어가지.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물 철거되지 말라고 법정이상권이라는 걸 인정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법정이상권에서 공부한 거.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은 봐보세요. 수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수목은 부합물이기 때문에 같이 경매로 넘어가 버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요거는 우리 소유권 편에서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농작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토지를 경매해도 농작물까지 같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닌 거지. 됐죠? 이렇게 전개가 돼간다. 종물과 관련해서 종물은 이제 이게 종물 예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거요. 실무상 많이 나오는 게 주유소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유사에서 기름 만드는 회사 말이에요. 그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하는데 외상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떼먹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주유소 건물에 저당을 잡아. 저당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유소 영업을 하려면 주유기가 필요하죠. 우리 배 가서 주유할 때 주유기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될까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주유소 건물의 영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같이 경락인에게 넘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라도 마음대로 막 뜯어서 떼가지고 가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종된 권리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상권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만약에 갑소유 토지에 을이 건물을
건물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걸로 건물을 갖고 있었어. 이 건물에 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에만 저당권이 미치는 게 아니고 지상권, 임차권. 지상권, 임차권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 종된 관리가 돼서 저당권이 미쳐. 나중에 경매가 되면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넘어가. 아파트 같으면 구분 소유권이 있는데 구분 소유를 위해서 대지 사용권이 있어. 거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데 이게 부합물 종물이 된 것이 저당권 설정 전부터 그랬거나 후에 그렇게 됐거나 이런 거 안 따져. 전후 불문이야. 전후 불문. 근데 예외적으로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을 하는 게 가능해. 여기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봐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물권법은 기본적으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그런데 임의 규정도 있다 그랬었죠. 그게 뭐가 있다고요? 상전, 유치부. 요즘은 경로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유치원 다니는 손자 손녀가 더 상전이야. 상전 유치부라고. 근데 여기서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이 이렇게 미치는 것이지만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부합물과 관련해 특히 문제되는 것들, 건물의 증축 부분 같은 게 그래. 요거는 뭐냐면 3층짜리 건물일 때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게 한 층 더 올라가서 4층이 된 거야. 그러면 4층짜리 건물이 하나로 되는 거죠. 하나로 돼서 요게 나중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 4층이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나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주유소 영업할 때 밑에다가 기름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류 저장 탱크를 만들어. 근데 이거는 따로 떼가지고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독립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성 부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떼내면 그냥 완전 쓰레기 돼버리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합물이다라는 거죠. 경매할 때는 그냥 경매하면 주유소 건물이랑 같이 넘어가는 거야. 이런 뜻인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가 문제가 되는데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하죠. 부합된 증축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해. 네, 이렇게 말하죠. 3층일 때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게 등기부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경매할 때 한 층 더 올라가서 4층이 되는데 4층으로 된 것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경매를 했다는 거야. 그래도 4층을 톱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축된 부분을. 그러면 그 증축된 부분까지 이 경락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된 관리 가시면 뭐 지상권, 임차권, 대지 사용권 이런 것들이 종된 권리로서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거기에도 미친다. 미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건물이 경매되면 지상권, 임차권 이것도 같이 경락인한테 넘어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아파트 구분 소유권만 넘겨받는 게 아니고 그 경락인은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겨받아. 이 말인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과실.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 인데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논밭에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농사를 은행이 지을까요? 주인이 지을까요? 주인이 짓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걸 은행이 와서 따갈 건 아니잖아요. 투수해 갈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경매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 계속 그 사람이 설정자, 주인이 농사 지은 걸 가져가면 안 되지. 압류 후에는 못 가져가. 은행이 가져가는 게 맞아. 압류 후에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요게 이제 과실 그러면 과실에는 천연과실, 그 다음에 법정과실 요게 있는데 금방 농사 지은 것들은 천연과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 농사는 집에서 지어. 집에서 아파트에 세를 줬어. 그러면 그 세를 받죠. 요게 법정과실인 거죠.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이 법정과실이 된다. 근데 그 세를 은행이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임에는 저당권에 이익이 미치는 게 아니야. 요 말은 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경매 들어간 뒤에는 이제 은행이 가져가는 게 맞지. 근데 경매의 첫 단계가 압류예요. 압류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물상 대비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침해가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침해가 되면 물청이 생기겠네. 근데 저당권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했어. 그러면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겠네. 그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가장 기본적인 거.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건축을 했어. 그랬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 철거 청구, 물권도 청구권 행사를 한다고. 그리고 대지인도 청구를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만약에 이게 새들어 사는 임차인이 있어. 그러면 이제 임차인한테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제 모양을 바꿔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물청이 인정이 되는데 이 물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해제거, 방해이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지역, 저당권과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해.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려면 그 침해자,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어야 돼. 참고로 물청에서는 이런 게 요건이 아니죠. 앞에서 물청을 할 때 공부했잖아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야. 손해 발생이 요건이 아니야. 그런데 저당권자한테 발생하는 손해는 이게 소유자한테 발생하는 손해와는 개념이 다르다. 잠깐 한번 봐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이라고 해도 한 2, 3년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완전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남의 동네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냥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가서 그냥 신나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어. 나중에 꺼지긴 꺼졌죠. 근데 그 집만 피해를 보는 게 아파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집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집들도 피해를 받겠죠. 그랬을 때 그 지금 불 지른 그 집 말고 다른 집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닌 밤중에 난 홍두깨로 그냥 완전히 얻어맞은 거야. 막 불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동네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집이 좀 그을렸어.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는 그을린 것 자체가 손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야. 근데 또 그걸 나중에 자기한테 끼얹은 거 아마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분신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죽어버려서. 사실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채무가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성질을 난다고 불지르거나 그러면 안 돼.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옆집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대출받아서 그 아파트를 샀으면 은행도 있잖아요. 은행은 저당권자지. 저당권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저당권자는 만약에 그게 경매를 해서 내가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따로 손해는 있는 게 아닌 거지. 조금 걸리고 말았어.
그러면 은행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은행한테 안 생겨. 이때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자기 돈을 다 못 받게 됐을 때 그때 손해가 생기는 거지. 개념이 다르죠? 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그을리기만 해도 손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은행은 돈을 다 못 받게 되는 게 손해라고. 그게 좀 그을린 정도만 가지고는 손해배상 청구할 게 없을 것 같아.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이 훼손이 됐어. 그러면 그 담보물을 보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게 인정이 돼.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한의 이익을 공부했죠. 날짜가 10월 30일이 날짜예요. 빚 갚기로 날짜가. 근데 아직 날짜가 안 돼서 생기는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날짜가 아직 안 됐는데 만약에 채권자가 은행이 빚 갚아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요것도 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날짜가 10월 30일인데 주인집에서 이번에 올 봄에 우리 애가 결혼하는데 그 집이 좀 필요해. 너 나가고 딴 데 알아봐. 라고 하면 임차인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날짜 안 됐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날짜 안 됐으니 못 비켜. 라고 할 수 있다고. 딴 데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근데 어쨌거나 날짜가 10월 30일인데 10월 30일까지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채무자한테 신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용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신용이 없어졌어. 신용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 그럼 못 기다리지. 즉시 갚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즉시 변제 청구권. 요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됐죠? 네, 요거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 있다. 만약에 담보물을 보충했어.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는 게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게 없지. 또 신용이 생겼으니까 즉시 변제 청구할 것도 없는 거지. 됐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근데 즉시 변제 청구를 했는데 다 못 받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할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선택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하면서 미치겠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봤어요. 저당권 침해가 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물청이 생기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 손을 봐줘야지. 손보기 이렇게 한다. 물청 손보기. 됐죠? 그런데 이게 가운데 담보물 보충 청구를 딱 행사를 하면 옆에 두 애는 죽어. 옆에를 땅 치면 그 옆에 애는 죽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안 죽죠. 손자병법에서 원교 근공이 있어. 멀리하고는 친하죠. 근데 가까이 있는 애하고는 안 친하죠. 멀리하고는 교류를 해. 가까이 있는 건 공격을 한다고. 얘가 살면 얘는 죽어. 됐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과 용익관계에 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먼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용익권, 여기서 용익권 그랬는데 지상권, 전세권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런 게 먼저 있어. 그런데 그 뒤에 저당권자가 2번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경매 신청을 해서 여기서 경락인이 나오게 됐어. 이랬을 때 이 용익권들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경매로 넘어가 버렸을 때.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런 용의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순위가 낮죠. 순위가 낮은 애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내 용의권이 침해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1번으로 1순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도 나 계속 쓸 거야 라고 할 수 있다고.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절대권이기 때문에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 그래서 경락인은 요걸 안고 가야 돼. 요걸 인수주의라고 이렇게 한다고. 인수주의. 보시면 저당권 설정 전에 성립한 전세권 등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네. 안고 가야 돼. 요걸 인수주의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게 담보물권의 특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나 배당받고 나갈래 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 이때는 전세권도 소멸한다 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자한테는 선택권을 인정해줘.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요거 지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돼 있어.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용의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락인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용의권자 입장에서는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항을 못해. 대항을 못하고 그 용의권은 소멸해버려. 이것을 소멸주의라고 한다. 소멸주의. 근데 왜 그래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당권자가 1번인데 그 밑에 2번으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멸하지 않으면 경락인은 만약에 이 전세권자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세금을 안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다 못 받겠네. 그러니까 일단 다 소멸시켜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것은 다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있다. 이게 1번 저당권이 있는데 용의권이 있고 그 뒤에 2번 저당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용의권이 중간에 끼어있죠. 끼어있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이렇게 경매 신청을 했다고. 여기서 경락인이 나오게 됐어. 경락인이 나오게 됐는데 이때 이 용의권자, 이 사람은 아까 봐보세요. 용의권이 위에 있으면 용의권은 소멸하지 않고 안고 간다 그랬잖아요. 인수주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인가? 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용의권은 소멸한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있으면 다 소멸해버려. 여기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여기 1번 저당권도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하는 거야. 봐보세요. 일단 저당권 설정 후에 제3자가 취득한 용의권 밑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경매가 있을 때 저당권은 항상 소멸해버려.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1번 저당권도 소멸해버려. 그래서 이 위아래를 따질 때 경매 시에 뭘 기준으로 하느냐?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 1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됐죠?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도 1번 저당권보다 밑에 있어. 그러면 소멸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을 이게 등기가 말소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유치권은 경매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아. 그랬잖아요. 예. 유치권에서 공부했습니다. 유치권은 그래서 사실 좀 깡패 같아. 용의권은 위아래가 있어. 지가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밑에 있으면 고개 숙이고 소멸한다. 중간에 끼어 있을 때도 위에 또 상전이 있으니까 소멸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위아래를 몰라. 경매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네, 요걸 꼭 정리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경매권을 좀 공부해 볼 건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런 얘기예요.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게 됐어. 저당권 설정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나중에 건물이 지어진 거죠.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는 거지 건물에는 안 미친다고. 왜? 건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부합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 경매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땅 주인이 경락인이 만약에 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건물은 아직 갑거로 남아있죠. 갑거로 남아있어.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철거돼야 맞죠. 왜? 갑한테 무슨 권리가 없잖아요, 지금.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 그때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이 건물이 있었어야 돼. 법정상권이 인정되려면. 근데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요거를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해 버릴 수가 있다고. 일괄 경매권을 인정해 준다. 일괄 경매권.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낙찰이 될 거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자기 땅에 뭐 자기가 건물 갖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는 것이다는 거죠. 그렇지만 알아주실 게 저당권은 토지만 설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 이 사람도 나중에 우선 변제 받을 때 배당 받을 때 토지 경매 대가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고.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일괄 경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어. 근데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을 인정해 주는데 그게 의무는 아니라고. 근데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데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이게 건물은 철거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 경매권은 잘 봐보세요.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갑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갑이 건물을 지었을 때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이때 인정이 된다고. 근데 일괄 경매권은 갑이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야.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 이때 인정을 해준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 전부터 갑이 건물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건물 철거되지 말라고 갑한테 법정이상권을 인정해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 저당권 설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는지 후에 건물이 지어졌는지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인정해 주는데 설정자가 지어서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갑이 지어서 여기서 건물을 지은 사람도 갑,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갑 이럴 때만 인정해줘. 만약에 제3자가 지었어. 그러면 인정 안 해줘. 제3자가 지었어.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3자가 갖고 있어.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판례가 갑이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지상권 설정을 해줬어. 그래서 용의권자가 지었는데 경매할 때 그게 갑소유로 된 거야. 그럴 때는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한다. 이건 우리 판례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보기 전에 교재를 잠깐 체크하고 또 제3취득자는 다음 시간에 보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교재 저당권에서 365페이지 보시면 356조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점유세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동그라미. 그래서 요게 유치권과 다른데 그 1번 밑에서 두 번째 줄 우선 변제적 동그라미 밑에 유치적 세무 유치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인 거죠.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은 우리가 다 봤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립 가시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에서 저당권자 있는데 1번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한한다. 채권자 동그라미. 부종성 동그라미.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아니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저당권 설정자 나와 있는데 1번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동그라미, 제3자 동그라미, 물상보증인 동그라미.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을 하겠지만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그 물상보증인을 아까 제가 재밌게 호구라고 했죠. 호구가 된다. 그런데 2번 처분권 동그라미 첫 번째 줄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단히 좀 말을 바꾸면 부동산 없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으려면 아파트라도 한 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보시면 등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2번에 가시면 이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물권이 곧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멸세무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물권법 총칙에서 공부했었는데 등기는 물권이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넘어가서 판례에 보시면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도 두 번째 줄 근저당권이 소멸세무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밑에 줄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되면 경락 동그라미 근저당권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금방 우리가 공부했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언제나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해버려.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의 객체 보시면 1번 등기 등록 동그라미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번에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동그라미 공유지분 동그라미 지상권 전세권 동그라미 첫 번째 줄 일부 세무 2번에 첫 번째 줄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인데 1번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금전 채권 동그라미 또 비금전 채권 동그라미 비금전 채권도 돼. 그런 것도 안 따져. 근데 판례 보시면 비금전 채권의 저당 채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평가액을 등기 동그라미 평가액을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360조에서 저당권은 여기 일단 동그라미 쳐봅니다. 원의 위 손실 동그라미 제가 손실로 안 하고 실손으로 외웠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원의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형이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암기법도 좋지만 그래도 위를 손실시켜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바꾼 거예요. 원위위 실손.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지 알는지 모르겠네. 우리 그 사촌 형이. 원위위 실손 이렇게 배운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이 지연배상이에요. 지연배상 동그라미 1년분 동그라미. 지연배상은 1년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목적물 범위에 가시면 1번에 부합물 종물 동그라미 부합물 종물 358조 종물 봐보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종물 동그라미 부합물 종물에 미쳐.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률 밑줄 긋고요. 다른 약정 밑줄 긋습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부합물 종물이 된 것과 관련해서 A번 저당권 설정 전후 동그라미 전후 불문이죠. 종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부합물의 예들 수목 동그라미 증축 부분 동그라미 유류 저당 탱크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부합물이야. 그러니까 경매되면 같이 넘어가는 거야.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다 밑줄 그어두겠습니다. 그래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D번으로 바로 가시면 종된 권리 동그라미. 종된 권리도 종물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같이 경매되는 것을 한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두 번째 줄 지상권 동그라미 임차권 동그라미 그리고 페이지를 바꿔서 두 번째 줄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 대지 사용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F번에 보시면 임의규정 동그라미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 하나 써두면 상전유치부 외우려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전유치부. 그 다음에 과실을 봐봅니다.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목에서 과실에다가 세모합니다. 과실은 안 미쳐. 근데 내용에서 보시면 압류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압류 후에 미쳐. 이렇게 되죠. 압류 후에 미친다. 그런데 그 과실에는 두 번째 줄 천연과실 동그라미 법정과실 동그라미 그 밑에 차임채권 동그라미 차임채권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차임은 뭐라고요? 법정과실이라고. 근데 조금 재미없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면 원래 봐보세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저당권 설정해 준 것은 뭐냐면 요거를 처분권을 맡긴 거야. 그래서 돈 못 갚으면 네가 경매로 처분해서 네 돈 먼저 받아가 하는 게 저당권이라고.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은 계속 누가 갖고 있어요?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익하는 게 세를 받는 게 수익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받는 거지 은행이 받는 게 아니라고. 다만 경매 들어가 버리고 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경매 들어가는 첫 단계가 압류다. 그래서 압류 후에는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그 말은 주인이 못 받아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저당 토지 위에 건물 세모 건물은 토지와 별개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물상 대비가 있다. 물상 대비 나와 있는데 B번에 물상 대비가 인정되는 물권에서 그거 어떻게 공부한 거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줄 저당권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가등기 담보권 동그라미 양도 담보권 동그라미 여기서 중요한 건 유치권 세모.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이 없지. 우선 변제권이었기 때문에 물상 대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가서 뭐도 없어? 물권도 청구권도 없어.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어. 이렇게 외웠죠. 그런데
물상 대위권이 언제 인정되느냐? A번 멸실훼손 공용징수 동그라미. 대표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때문에 생겼을 때 인정되는 거야. B번에 보시면 B번에 매각세모, 임대세모, 매각 또는 임대 같은 경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가시면 협의취득세모. 협의취득도 매매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물상대위의 원인이 아니라고. 자, 다시 물상대위는 이런 거예요. X라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얘가 없어지고 다른 대표물로 생겨. 대표물이 생겨.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아니면 보상금청구권 이런 게 생겨. 요게 없어지고 요거로 바뀔 때 저당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가서 받는 거야. 이런 걸 물상대비라고 한다고. 됐죠?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물건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대비의 원인이 아닌 거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C번에 보시면 그게 물상대비가 되려면 입금되기 전에 C번에 두 번째 줄 전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그런데 제3자가 압류 동그라미. 제3자가 압류했어도 땡큐다 라고 했었죠. D번에 보시면 전세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그런 말인데 이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소멸 동그라미. 이때 네 번째 줄 전세금 반환채권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넘어가셔서 물청이 인정될 건데 그 물청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방해 제거 동그라미 예방 동그라미.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마지막에 반환청구권 세모.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저지역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 동그라미. 그럴 때 인정되는 거야. 그게 자기 돈, 은행이 돈을 다 못 받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게 손해 발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362조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야.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설정자 주인한테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메꿔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인데 그렇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신용이 없어지니까 못 기다려. 기한이 이익이 상실돼 버려. 그래서 이때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 즉시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즉시 변제 청구권은 마지막에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같이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 동그라미. 다시 물청 손보기 하는데 중간 거 보충 청구를 하면 그 옆에 있는 두 개는 죽는다고? 그걸 손해배상 청구 측면에서 보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옆에 있는 거. 근데 멀리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시고 넘어가셔서 쭉 여기는 좀 쭉 넘어가 버립니다.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의 문제인데 여기는 378페이지 가셔서 용익물권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용익물권 경매가 되면 세 번째 줄 최선순위 저당권 동그라미 선후 동그라미. 그래서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후 동그라미. 소멸해버리지. 소멸주의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거기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저당권 이전에 이전 동그라미. 그때는 인수주의 동그라미. 경락인이 안고 가는 거지. 다만 전세권 동그라미 배당 요구 동그라미. 전세권은 나 배당 받고 나갈래
라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저당권과 용익관계가 나와 있는데 일괄경매권 2번 365조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동그라미 설정자 동그라미 그 토지의 건물 동그라미 축조 동그라미 건물을 축조 근데 거기다 써둡니다. 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돼. 소유. 지어서 갖고 있을 때 그때 저당권자는 일단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 주인하고 달라지게 돼서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달라지게 돼서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일괄 경매권이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다. 동그라미십니다. 이게 권리인 거지. 의무가 아니야. 하여야 한다 그랬으면 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건물 경매 대가 동그라미 우선 변제 세모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요건에서 1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것 나대지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후 동그라미죠. 후 건물 동그라미 축조 동그라미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인정되는 문제다. 넘어가서 2번 원칙적으로 이 동그라미 2번 설정자 동그라미 축조 동그라미 소유 동그라미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을 때 다만 B번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용익권 동그라미 축조 동그라미 설정자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이럴 때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3번의 효과에서 일괄 경매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토지만 경매 동그라미 토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때는 건물 철거 동그라미 건물 철거 청구도 가능한 거야.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 제3취득자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